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자,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특별판, 토요일 특별판 박준입니다. 자, 오늘 구교영 기자는 휴가를 갔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화이팅. 자, 오늘 좀 중요한 날이라서 또 제가 또 맡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에 이재명 정부 출범을 했는데요. 자,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 오늘 아주 중요한 분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또 지방 분권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박진영 민주연구원장님 전문가다. 최고의 전문가를 왜 해? 역할을 갔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아, 이거 맞잖아요. 박진영입니다. 예. 네. 아니 척하죠. 우리 박진영 씨는 균형 발전의 최고 전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니까 지방 발전, 균형 발전이니까 네, 네. 균발이를 오래 균발. 하셨거든요. 90년대 후반부터 지방 분권 운동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김우성 기자는 예. 누구 측근으로 나오신 거죠? 저는 갑자기 여기에 박진영 위원장님 최측근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돼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 측근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박나인. 네.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 예. 맡으셨잖아요. 예, 예. 일단은 박진영 위원장 예전 위원장이긴 한데 균발위원 부위원장했죠. 대변인 했어요. 대변했는데 네. 어떻게 딱 그 생각하고 맡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 주길래 근데 그냥 받으신 겁니까? 지방시대위원회 하면 혹시 예. 뭐 하시는 데인지 아십니까? 사실 아니,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시대라는 게 들어가니까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방시대 위원장이죠. 네, 네. 이름이 하는 일과 전혀 이렇게 제대로 잘 매치가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하실 때는 균형발전위원회, 균발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치분권위원회라고 또 있었어요. 맞아요. 지방분권을 네. 다루는 두 개를 지난 정부에서 그냥 합쳤더라고요. 합쳐놓고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지었는데 제가 위원장 딱 그 발표가 나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거기는 도대체 뭐 하는 저도 궁금하네요. 지방시대 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분권 균형 발전 다 합쳐놓은 그렇죠. 거. 두 개를 합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전국을 고루 잘 살게 하자. 네. 그래서 지방시대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긴 한데 이름은 바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이름은 가장 직관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이 들어가야죠. 네.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 이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이건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된다. 아. 예.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이제 음.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법 개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그렇죠. 말이었던 거예요? 거기 한 그게 가지 더. 그렇죠. 그 지난번에 법을 바꾸면서 네.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 이걸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놨어요. 한시 조직이요? 그 더 문제를 뻔는데 2028년까지만. 더 문제. 이야. 그럼 딱 그때까지 5년 지방시대가 까지만. 도래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단한 자신감인데. 더 문제예요. 2028년에 모든 게 네. 끝난다는 전제하에서 네.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법이 시행이 되는데 5년간만 네. 존속하도록. 예.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꿀 때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바꿔야 돼요. 요 얘기도 좀 하고 네. 우리 박진영 우리 대변인 평론가님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인연은 좀 있습니까? 어제부터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친한데 대기실에서도. 얼마나 자랑하든지. 엔지는 오래됐습니다. 예. 네. 예전부터 이제 먼발치선을 뵀었는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도지사 시절에 제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하고 또 친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가 메가시티 그쪽이랑 친했습니다. 예, 메가시티 처음 듣는다는. 경남이랑 친하죠. 다 친했습니다, 사실은. 아유, 제가 바람직합니다. 물어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아하. 기본소득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님이 경남시장 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메가시티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정책 연결하는 이런 일도 기억이 나요. 그때 네. 경기도 하고 경남도 하고 되게 뭐가 잘 됐었거든요. 같이 하는 사업이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장하준 교수님하고 이제 맞습니다. 영상으로 웹비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당시에 박진영 씨가 이제 메가시티 추진할 때 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음. 이렇게 국제연구원장님들 모아서 토론회도 열어주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균발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줘서 제가 좀 빚이 있는 거죠. 아유,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중간 역할을 했다고 본인이 예. 했는데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사실은 제가 아유, 근데 확인하려고 그렇게 지금 자랑을 드리는 많이 겁니다. 하고 다니시는지 몰랐어요. 자, 지금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위원장직 맡고 계시고 아주 중요한 직책이긴 한데 실제로 대통령이나
이게 잘 만나거나 업무를 같이 하는지 그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건 국가 기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나요? 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진 아니요, 않죠?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장들은 지금 뭐 그쵸.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네, 그게 이제 방통위원장 문제 때문에 네, 아, 예, 정리를 맞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시도지사 간담회나 우리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회의 때는 배석을 하고, 그다음 그때 이제 부산의 타운홀 미팅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갔을 때도 이제 같이 배석하고 했었는데 주로 이제 그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도 있지만 오히려 대통령실을 통해서 협의하는 게 훨씬 많죠. 네. 아무래도 네. 예, 정책실 뭐 그다음에 우리는 정무수석실에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이제 그러겠네요. 협업을 해야 예, 되거든요. 예, 예. 그쪽이랑 협의하는 게 훨씬 많죠. 지금 취임하시고 한 달하고 열흘 좀 지났는데 네. 제가 타 방송 보니까 지금 엄청 바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어쨌든 간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어떠세요? 좋아요? 먼저 경험해 보신 분인데 예. 제가 알 것 같아서 말씀 한번 그렇게 드려봅니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렇게 좋아하진 웃기시죠? 않았어요. 이해는 가요. 이해 가신다고요? 약간 쉴 틈을 잘 안 주시는 분들. 힘들게. 네, 그리고 그 가끔 이제 행사 때 가서 보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진들, 네. 수석 참모진들 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저도 뭐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힘들긴 한데 네.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제 몸은 힘든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사람이 힘들 때는 뭔가 마음이 다 힘들 때도 있고 몸은 힘들어도 뭔가 좀 마음은 좀 뭔가 좀 일을 하고 있다는 좀 뿌듯함 이런 게 있을 때가 있는데 맞아요. 이건 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하네요.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네. 뭐 코피 쏟는다 얘기도 있고 하는데 살 빠졌다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실제로. 솔직히 위원장님도 제 음. 개인적 생각이 뭐 계속 보고는 있지만 건강해지신 건지요? 살이 조금 빠지신 그러니까 느낌이 단식 때 듭니다. 많이 빠졌고 단식 때문에. 그쵸. 아, 그때 맞다. 이후로 이제 쭉 회복을 해오고 있었는데 쭉 회복을 해오다가 지방시도 위원장 맡고 나서는 이제 멈춰 있는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몸무게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이제 네. 단식을 오래 하셨죠. 맞아요. 그렇죠. 힘들게 하셨죠. 그때 살이 많이 빠지셨죠. 네. 살. 이때 이건 살. 여기 살이 여기 살. 네, 죄송합니다. 늘 헷갈려가지고. 쌀 해보실까요? 쌀. 잘하시네요. 다행이네. 예. 자, 이 문재인 정부 때도 또 중요한 역할을 또 맡으셨고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뭔가 차이점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죠. 맡으셨어요. 다 비교가 가능하시네요. 다 비교가 가능할 것 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정책이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시작이 돼서 지금 2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의 틀을 다 잡아 놓으셨어요. 뭐 법도 그렇고 기구도 그렇고 지금의 기구나 이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때 다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래서 전국의 혁신도시 10개 그다음에 세종시로 원래 행정수도까지 이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위헌 판결 때문에 못 가고 행복도시로 돼 있고 그렇죠. 이런 게 그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는 있었어요. 원래 2005년도에 예상하기로 그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는 게 2011년이 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2019년에 이게 50%를 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를 늦춘 효과는 있었는데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실제 혁신도시도 가보면 원래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 내려보낸 다음에 기업들도 같이 이전시키려고 했던 건데 원래는 그랬죠. 그렇죠. 그거 기업은 못 가고 못했어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예. 기업이 오게 만들 각종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2007년에 발표했는데 그게 다 없던 게 돼버리니까 지금은 그냥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한 신도시 정도로 멈춰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의 이제 한계이기도 한데 그게 또 이제 시도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이게 이제 시도 단위로는 경쟁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걸 권역 단위로 가자. 시도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5극 3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극 삼특. 오극 삼특.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1극이니 이걸 전국에 5개의 다극 체제로 네. 가자.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로 하고 요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 전북, 제주를 아하, 3개의 삼특. 특별자치대로. 네. 네. 이게 5극 3특이.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 자주 들으실 거예요. 외우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 권역 단위로 이제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 음흠. 그래서 권역 단위로 광역 대중교통망도 만들고 음흠. 그다음에 산업도 전략 산업들을 권역 단위로 해야지 시도 단위로 쪼개면은 이게 그렇죠. 인구도 너무 적고. 세분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 맞네요. 그게. 산업 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음흠. 그래서 5억 3특이 이번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말씀은 있습니다. 이제 큰 정책적인 말씀하셨는데 뭐새 대통령의 차이점 같은 것들 뭐 벌써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공통점도 볼 것 같고요. 느낌이 있나요? 일단 그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은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다. 세 분 다 그렇죠. 세 분 다 사투리를 쓰시는 네, 분들이다라는 네. 것과 그다음에 또 내 세대 때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해놓지 않으면은 서울 수도권 외의 나머지 지역은 사막화될 수도 있다라는 아, 예. 그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갖고 계세요. 공통점을 다 생각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세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 저도 이제 서울 말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저희 자녀들 세대부터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서울에 있더라도 우리는 지방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가 있을 때 지방을 살려놔야 되는 거. 이게 국토의 평등이거든. 네, 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안 네. 되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오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20, 30대가 몇 명이 수도권으로 온 줄 알아요?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서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감이 안 6만 잡혀요. 6천 명이 와요. 음. 6만 어. 6천 명. 그다음에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빠져나갔어요. 아하. 비수도권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4만 5천 명 그러네요.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문제는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오고. 문제는 지역으로 가면 음. 지역의 청년들이 빠져나가요. 네. 부울경은 작년에 16,000명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남아 있는 청년들이 네. 자기들은 수도권으로 가지도 못하는 신세, 음. 그러니까 일종의 인생의 루저나 패배자 어머. 2등 국민 이런 남아있으면 느낌. 안 그런 되네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왜 패배자, 낙오자의 낙인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냐. 네.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는 지역이 발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 예. 그 지역의 청년의 어떤 루저의 느낌을 받지 않으려면 그 지역의 대학이랑도 참 연계가 그렇죠. 많이 돼야 중요한 되는데, 문제죠. 네, 맞아요. 핵심이 일자리거든요. 네.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 오는데 일자리는 대학하고 연계돼 있는 그대로 돼 좋은 있습니다. 일자리는 좋은 대학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등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깨지려면 이 악순환을 깨려면 이게 악순환이 왜 악순환이냐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그다음에 대학 출신들이 수도권에 좋은 인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 기업들은 그 인재들을 뽑으려면 수도권으로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수도권만 많아지고 지역은 줄어들고 좋은 네네. 일자리가 여기 악순환인데 요걸 깨야 되거든요. 결국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좋은 일자리. 맞아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좋은 기업들이 가야 되고 네. 특히 미래 성장 기업들이 가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그 기업들은 수도권에서만 인재를 찾을 수 있다 하니 이제는 지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네. 좋은 인재가 배출되게끔 맞아요.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게 역할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그렇죠. 5억 해야 될 3특의 것 같아요. 핵심이죠. 예. 5억 3특의 핵심인데 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많은데 5개만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대학을 똑같이 지역에 10개를 만들겠다로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기계산업이나 조선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진주에 있는데 거기는 건축이에요. LH가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럼 자 이런 분야는 최소한 부울경이 있는 대학이 전국의 탑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에 관련된 분야는 그 지역의 대학이 전국의 탑이 되게 만들자. 서울대급의 대학이 되게 만들자.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입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가능하죠. 투자하면. 예. 서울대 한 해 학생들한테 1년에 6천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 네. 뭐 전북대, 부산대 이런 학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4천, 5천 원 들어가나요? 2천만 원. 야, 이거 너무하다. 불평등이다. 세배 가까이 차가 나요. 그러니까 기업 그렇습니까? 입장에서는 네. 1년에 2천만 원 들여 공부시킨 학생, 6천만 원 들여 공부시킨 학생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6천만 원 드는 애를 그래서 쓰지요. 이제는 지역에 6천만 원보다 훨씬 더 투자하자. 아하. 그 분야만큼은. 아하.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좋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게 만들자. 아. 그래서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 기업도 참여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함께 양성할 수 있게끔 R&D도 함께 하고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때도 그림을 좀 그랬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예전에 노무현 네, 대통령 노무현 때. 대통령 때부터 이게 그럼 계속 뭐였어? 쭉 이어오세요. 혁신도시 만들었잖아요. 그게 혁신도시 그때는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학교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도 아니, 그게 그게 도전이 아닌가 2단계 싶어서. 대책이었어요. 네. 2007년에 노 대통령님 2단계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균형발전. 거기에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기업도 내려가고.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기업이 안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게 내려가는 공장 인근 부지의 부동산 개발권도 주겠다. 와. 그러니까 파격적인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 됐어. 딱 그게 안 거기서 됐어. 멈췄네요. 네, 멈춰버린 거죠. 이게 그 이제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예. 대학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해서 R&D 클러스터를 그렇죠. 만들고 이제 민간 기업도 갈 때 어느 정도 특혜를 왜 안 준다 된 거예요? 이거였는데 왜 안 된 겁니까? 정권 바뀌는 MB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정권 바뀌면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혁신자도 못 꺼내게 하고요. 아. 강이나 파자, 네. 운하나 파자, 강이나 뭐 난리 쳤으니까. 라떼나 만들어 보자. 난리 쳤으니까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만 더 갔었으면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그때 계속 한 10년이 정권 넘어갔잖아요. 들어요. 예. 그때 정권이 안 넘어가고 한 10년 정도 영속 성장에 있었더라면 진짜 뭐가 제대로 됐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혁신도시가 이제 일단 멈춤하고 있는 건데 예. 이번 정부에서 그 부분은 다시 또 가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5억 3특 안에서 권역별로 그 부분은 다시 네. 진행시켜야지.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해요. 20년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왜 김경수 우리 지사님이 음. 위원장 이게 맞나 안 맞나 근데 지금 딱 들어보니까 맞아. 최적임자를 선임한 거네요. 아니, 노무현, 문재인 음. 딱 거쳤던 사람이니까. 그뭐 최적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저한테 잘 맞는 옷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되죠. 네. 네. 좀 와.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와.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 세 번의 정권을 걸쳐서 이렇게 핵심 요직에 또는 측근 또는 중요한 자리를 없어요. 맡는 뭐 처음이에요. 개인적인 비결이 처음에 있습니까? 저 네. 없어요 지금. 이게 아마 노 대통령님의 비결인데요. 노 대통령님이 이제 봉화에 기양하신 다음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에 11번 불려 나가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네. 하시잖아요. 대통령님 나오세요. 그때 다 봤어요. 대통령님이 이제 제일 어려워했던 질문이 예. 애들을 안고 와가지고 음.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학교 4학년 애한테 득담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근데 애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민주주의 근데 잘 그때 되길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네. 작은 일부터 잘해야 된다. 기억나요. 예, 그 예. 말씀. 본것 같아요. 당신도 어릴 때 뭘 잘해야 될까 하면서 했던 게 동네 다니면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잘하라. 열심히 하셨대요. 말씀 기억납니다. 네, 네. 그 인사를 열심히 잘하니까 저놈은 뭐를 해도 잘할 놈이네 이래서 이제 네. 조금 더 큰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또 잘 해내니까 또 큰 일을 맡기고 네. 그렇게 큰 일을 맡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왔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잘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않을까 저는 싶기는 그러면 해요. 김경수 네. 위원장님의 어떤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좀 인간적인 생활 패턴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것부터 실천하시나요? 작은 일을 잘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갑자기 자기 고백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까. 네. 어쨌든 하여간 그 집에서부터 그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잘해보려고 애는 쓰죠. 네. 뭘 좀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안 될까? 하여간 그런 걸 제일 잘하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긴 해요. 그 기양하신 다음에 집을 새로 지으셨잖아요. 맞아요. 욕실에 그 뭡니까 이 샤워기 그리 네. 그리의 위치도 여러 번을 바꾸셔요. 이렇게 해보고. 약간 그건 작은 일보다는 변덕이. 실증 실증. 여기 내보고 아, 저기 실증 마음에 안 들어. 물빨이 약해. 괜히 뚝딱뚝딱거리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한데.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작은 것도 끊임없이 이걸 이렇게도 바꿔보고 네. 저렇게도 어. 바꾸고 그렇게 최적의 공간, 최적의 위치를 꼭 찾으셔요. 어.
그 세 분을 다 보셨잖아요. 정말 지근거리에서 보셨잖아요. 네. 인간적 매력은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저는 한번 이 드려보고 부분은 싶어요. 늘 쉽게 답을 합니다. 제가 그 인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겠죠. 네. 당연히. 노 대통령님은 어쨌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새롭게 정치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 지금 이제 정치적인 정치적인 생명을 준 분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네. 이제 문 대통령님하고 함께 노 대통령님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고 그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에게 잘 안 맞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본인은 이제 호랑이 등에 탔다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정말 성실하게 잘 수행해내셨던 분이시고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탐구 대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처음 봤던 게 네. 그때가 아마 제가 2012년도에 총선 네. 처음 나가서 떨어진 다음에 원외위원장 시절에 이제 그 초청 강연을 했는데 그때 기회로 초청 강연을 한번 했었어요. 아, 네네네. 2014년, 13년 이때인데 성남시정 시절에 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봉화마을에 있는 진영읍에 그 강연장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내용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뭔데요? 본인은 비주류 시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라 시의회에서 자기 편이 별로 없다. 근데 시정을 해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왜죠? 이유는 자기는 본인은 이제 이 그렇죠. SNS를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 직접 시정을 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시의회에 예산을 예를 들어 이제 경로당 관련된 예산을 넘겼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걸 자르잖아요. 네. 의회에서 그러면은 바로 관련된 분들한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네. 아마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의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러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를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다 보고를 한다. 얘기를 해보니까. 비결은 고자질이었다. 고자질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다. 와. 그리고 며칠 지나면 찾아온대요. 그게 바로 국민 주권 시대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는 맞아요. 거죠. 그 네. 이후에 실제로 당 운영 과정이나 대표가 네. 된다면 네. 그때 하셨던 게 그 원리를 그대로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 주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그 원리를 좀 밟아 나가는 거 아닌가 세 그런 분이 느낌이 들어요. 다 다르면서도 다 뭔가 달라. 하여튼 그 차이점이 그죠 매력도 있죠. 조금씩 다르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본인이 어떤 이 닮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본인은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정치를 한 동인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때문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요. 네. 두 분이 그 공통점은 사실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두 분 다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정치를 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우리가 좀 미안할 정도로 예. 분이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 연수원 때도 만났고 두 사람은 겹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네. 법조인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비주류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아마 가정 환경도 좀 거의 이렇게 유사하거든요. 잘 참 살진 신기한 않아서. 게 그럴 거예요. 뭐 법조인들이 앉아 있으면 다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학벌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위원장님은 상대적으로 저기 청소년 시절이나 유년 시절은 좀 유복한 편 엘리트 아니셨어요? 아니십니까, 솔직히? 아니 뭐 얼굴도 사실 굉장히 좀 갑자기 편안하신. 이런 청문회 분위기로 아니 그 궁금해서 아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구김없이 잘하셨구나. 구김없이 잘하셨어요. 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소위 이제 말단 공무원 아 공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경남 고성이 고향인데 네네. 고성군이란 곳에서 지역을 늘 읍면을 돌아다니는 네. 그런 이제 면석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면회 공무원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오래 못 하셨고 어머니는 나중에 그 이제 시장에서 노점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그 재수도 하고 대학을 갔을 때는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했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불법 열심히 과외 하신 거 했죠. 아니에요 그때 혹시? 그때가 말 조심하시. 과외가 그때 과외가 불법이었어. 아, 그래서 16년은 불법은 아니었죠. 아 불법은 네, 아니었어. 과외가 풀린 뒤였으니까. 잠깐 불법인 풀린 점이 예, 있어요. 예. 네. 그걸 풀어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공무원 하셨으면 관사에도 사셔 보셨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은 관사가 관사가 그쵸. 없어요. 네. 고위공- 관사에 살아봤는데. 고위공무원 말이에요. 관사밖에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서 소장이었거든요. 저도 관사에서 여기는 살았던 급이 경험이 다른 있습니다. 분이지, 지금. 요 질문 하지 않을 네. 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소송을 지금 또 하는 겁니까? 이건 뭐 답하시기 곤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문자라든지 뭐 정책 관련 전화라든지 소송이라고 저도 해요. 제가 소송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소송으로 왜 돌려가지고 이재명 안 돼요. 대통령하고 제가 왜 소송하시면 안 돼요. 소통. 깜짝 놀랐어요. 예. 소송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아, 이건 직간접으로 소통하고 하고 이렇게 계신다. 네. 하고 계신다. 혹시 이렇게 위원장 구체적으로 맡기면서 뭔가 이렇게 당부의 그거 말씀이라든지 진짜 궁금해요. 예. 그 좀 해주셔야- 임명장 아. 수여식 아. 할 때 그때 임명장 수여식 때 좀 재밌기는 했습니다. 원래 장관들하고 그 직속위원장을 함께 임명장을 안 주거든요. 저는 네. 위촉장이긴 한데 그래서 그날은 좀 섞어서 하는 바람에 좀 묘하게 됐는데 그 수여식 다음에 이제 환담을 할 때 네. 네. 그러니까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음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의 수도권에서 단지 이렇게 분배하고 뭐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역이 균형 있게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생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근데 이제 참 좋은 말씀이신데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지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첫날부터 근데 그 말씀을 회의 때마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수보회의 때도 그렇고 늘 챙기고 두 가지를 항상 챙기시는데 하나가 왜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맞아요. 산재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자살도 또 챙기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곳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지 뭐라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라도 가져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도 가져가야 되나.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황태자는 김경수 위원장이다. 네. 그 혹시 그런 말 못 들었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는 들었어요. 예, 우리 그 얘기를 저도 방송마다 봤어요. 하셨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예. 이걸 감사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지금 와 계시니까 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지. 일단 그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데가요. 네. 장관이 18명이 위원이에요. 네. 기재부 장관부터 총 39분의 위원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18분이 현직 장관. 현직 장관이. 우와. 현직 장관을 데리고 쓸 회의를 수 하는 있네요. 구조예요. 그리고 작은 어. 정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작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통령 자문위원회예요. 이제 자문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특별 예산이 제가 있을 때는 7조 정도 요즘은 예. 15조 가까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관 18명 있죠. 예산이 15조 있죠. 그러면 작은 정부를 전국 단위로서 운영해 보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자기 지역 단위의 작은 대통령인데 네. 여기는 전국 단위의 작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 기회를 이제 받으셨으니까 저는 황태자라는 그러면 말씀도 드렸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위원장도 잘 모르. 저 위원장님도 그렇게 중요한 자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특히 PK에 대해서 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5급 3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급 3특 중에 그나마 제일 먼저 수도권과 대응할 만한 여력을 가진 곳이 PK거든. 네. 이 발전 동력으로서. 저기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더 잘 산 거 아세요? 부산이요? 잘 몰랐어요. 네네. 그리고 몰랐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울산이 서울보다 1인당 국민소득 높았고요. 예. 아. 거제도가 서초구보다 높았습니다. 울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울경이. 그럴 이제 여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아이고. 그 얘기가 예. 울산과 그제 얘기인데 예. 서로 그게 자기들이 이제 원조라고 싸우는 아, 네. 그게 옛날 얘기. 조선중공업이 거기에 컸기 네, 때문에 그게 다 옛날 얘기. 진짜 옛날 얘기고 그 얘기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착한 사람 좋아한다. 선택하신 거다. 네. 그 얘기도 하셨어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20년 정도 관계가 되잖아요. 네. 표현이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다 그렇겠죠. 근데 착한 사람 좋아한다. 제가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착한 김경수 사람의 위원장을 좋아한다. 대명사다. 맞습니까? 정치를 좀 착하게 하는 스타일이시죠. 오늘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
딴 데는 매섭게 하시거든요. 네. 네. 오늘 정말 어떻게 하지? 착하다는 하시네. 표현은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똑하게 해라 이런 요구도 많이 받고. 지난 이제 네. 대선 과정을 네. 보면요.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는 단식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쵸, 목숨을 건 그쵸. 단식을 하셨는데 결기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봤는데 음. 경선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경쟁을 하시고 끝나고 난 뒤에도 표시가 안 나는 것, 이른바 우리 폼 안 나는 일들을 낙선한 이제 경쟁자 위치에서 꾸준히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대통령도 보셨을 근데 거예요. 그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건 나름대로 돌아온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계엄 터지자마자 바로 예. 돌아왔잖아요. 온 다음에 1월 말이었나요? 네. 페북에 글을 한번 썼죠. 네. 봤습니다. 예. 통합이 필요하다는 글을 한번 썼다가 네. 된통 당했죠. 고생하셨죠. 엄청 고생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당내 통합이 우선이다. 예. 그리고 그래야 이제 연합이 가능하다. 네. 이번 대선은 그렇게 치러야 된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다가 이제 우리 당의 분위기에 이제 어찌 보면 익숙하지 않은 티를 낸 거죠. 분위기 파악이 덜 근데 된 상태였다 그때. 그렇게 비판을 받는 와중에 그걸 받아준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맞아요. 이제 2월달에 바로 2월 13일, 1월 29일 글을 썼는데 2월 13일인가요? 바로 이제 해동을 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당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을 쭉 만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당은 하나다, 통합해서 간다라고 하는 걸 그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야당들하고 그 선거 연합을 만들어 갔던 거고 저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회동 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제가 크게 4가지 의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 흔쾌히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중에서도 통합과 연합 문제에 네. 대해서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이제 꼭 가야 되는 길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러면 어쨌든 요 방향으로 우리 당이 가야만 대선도 이길 수 있고 대선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님들 그러니까 민주정부를 3번 거쳤지만 민주정부 3기가 다 성공한 정부였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선 선거 과정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통합과 연합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다.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또 이제 다들 수도권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고향은 경북이지만 경기도지사를 하셨고 그렇죠. 네. 김동연 지사님도 경기도지사고 경기도지사. 그래서 예.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이게 2가지가 큰 이유였죠. 그러니까 강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이재명 예, 대통령. 예. 뭐 당시도 다 알던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동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를 하셨군요. 뻔히 질주를 질주도 알았습니까? 그 상황이 그걸 모르면 그건 정치 감이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옆에서 그러잖아요. 부모님 다 따라왔습니다. 다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골든 클났습니다. 그치, 시장 한번 딱 돌면 이거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내란 와중이었고 그렇죠. 그 네. 와중에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였던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경선에서 네. 그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는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또 하셨거든요. 아니 그게 그리고 기억이 사실 맞아요. SNS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굉장히 쓴맛을 받다 훅 떨어졌지만 네. 가장 먼저 이렇게 도약을 했던 때가 저는 경선 때라고 맞아요. 보여지거든요. 네, 경선 때 연설이 진짜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냥 내용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은 누구나 다 좋죠. 근데 애티튜드, 다른 지지자를 향하는 애티튜드가 굉장히 재치 있으셨거든요. 막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이재명 하고 했더니 다 맞습니다만 기억나시죠? 그래도 지금은 제 연설 시간이니까 누구라고 답해야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기억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센스 진짜. 저는 뭐 어쨌든 경선은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 네.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네. 뭐 그다음에 경선이 끝난 뒤가 전 중요하다고 현장에 봤던 거의 거죠. 가셨어요. 이게 계속. 이제 예. 이게 이제 그 연원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경선에 나가셨을 때 네. 대통령 경선에 나갔을 때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는 우리 3%. 3%. 그때는 예. 이인재 후보인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경선에 나가는 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요. 네. 왜냐하면 이인재는 기회주의자라고 봤거든요. 왔다 갔다 했어요.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기회주의자와 함께 일은 할 수 있지만 기회주의자를 어떻게 지도자로 모시냐. 리더는 또 다른 문제죠. 제대로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경선을 나가면 경선에 민주주의 정당에서 경선을 나간다는 얘기는 경선에서 지게 되면 경선에서 선택을 받은 후보를 위해서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그 이제 임무 아닙니까? 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이인재를 위해서 내가 뛸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정리하시는 한 사흘 정도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선택한다면 예. 그러면 그 국민의 선택은 받아들이겠다 네. 하고 이제 나가신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역전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우리 당이 이제 그런 전통과 문화가 좀 그 중간에 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경선이 끝나면 아니 왜 당선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 당연히 도와야죠. 네. 네. 그렇잖아요. 다른 이제 선진국들 보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막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런 게 없어요. 네. 이제 이게 우리 당의 문화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배운 대로 하자. 그래서 착한 예. 이미지, 네. 좋은 이미지 그렇죠. 매너 좋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얼굴에 아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아기가 좀 있으면 애기요? 아니요. 악의 죄송해요. 아니 저희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화 배우 누구 닮았다. 아, 라는 네. 이야기인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권율. 권율 네. 배우. 네, 배우 많이 권율 닮았어요. 씨를 좀 닮으셨다. 그 아까 이제 명랑에 네. 이수지 장군 아들로 아들 나왔던 나왔던 권율 배우라고 배우. 해서 네. 기억은 나는데 네. 그 얼굴은 기억이 안 나서 사진을 보니까 닮았어요. 그분이 좀 기분 이미지가. 나빴어요. 아니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비슷한 네, 거 아니냐. 선함이 좀 비슷해요. 네, 권율이 뜨면은 네, 같이 뜨는 거. 언니 뚱배고입니다. 예, 예. 그럼요. 예. 자, 뭐 이제 뭐 우리 민주당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요 질문은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면서 또 민주당 지지자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그게 그 비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는 좀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그 이전 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네. 민주정부를 개성해 나간 정부들이 그건 늘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받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말을 삼홍 비리부터 해서 맞아요.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예. 다들 차별화할 때 그때 노 대통령님은 차별화에 반대하시고 그리고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겠다. 공가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어떤 정부가 다 100% 잘할 수 있냐. 잘한 것은 개성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극복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이 입장이셨거든요.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똑같다. 예, 이번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입장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실은 코로나 극복부터 해서 잘 돌아보시면 그때 해외에 계신 이번에 제가 해외 나갔다 왔는데 네. 해외에 계신 교포들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제일 차이를 그때는 목에 힘주고 다녔고 네. 지금은 고개 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요. 비교가 딱 비교가 되죠.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만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온 적이 없었다. 맞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 코로나 극복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또 재창출하지 못한 데 그친 게 아니라 정말 뭐 천하의 저런 사람들이 이런 집권을 버렸어요. 사람에게 네. 대통령을 그 부분이겠죠. 넘겼을까 예, 하는 예. 그 부분은 문 대통령 본인도 대단히 힘들어 하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근데 대해서 잘 말씀 보면 나눠보셨어요? 사실은 근데 검사 윤석열은 그때는 다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잘 보면 중앙지검장 발표하니까 순추관에 있던 기자들이
다 박수치고 난리였다는 거 그랬던 것 아니에요. 같아요. 검찰총장 임명 때도 당에서도 다 동의했던 거. 그런데 정치인 윤석열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나라 이 문재인 정부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힘들어졌던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가 복귀를 잘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 우리가 그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의 정치 구조와 문화의 문제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이 본 게 이 동네는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지? 다 정치인은 어떻게 배출이 되고 양성이 되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르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 구조에서는 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풀뿌리 민주주의 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시작이 쫙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역에서 당원들을 관리하는 당원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이 돼요. 지방의회에 나가서 그렇죠. 지방의원이 된 다음에 그 지방 정부에서 경력을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연방의회예요. 그래서 연방의회 우리 국회 같은 곳에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경로가 지방의원 그러니까 출신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업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변호사인 것 법률가가 같은데 우리는 많잖아요. 좀. 유럽은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요? 저 처음 알았네요. 네. 선생님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는 다 교육 공동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학부모들 마을에 모임이 제일 잘 되잖아요. 마을에서 마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정당에 가입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 교사 출신 네.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 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제 마을을 제일 잘하는 선생님과 그 지역의 공무원들을 배제해 놓은 채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거. 이게 풀뿌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네요. 봤지? 위원장님도 저하고 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노래를 하고 다니거든요. 박진영 평론가님 아, 말씀하실 때 제가 그냥 예. 기사만 듣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이러다 보니 예. 총선 때만 되면 리크루팅을 하잖아요. 스카우트 이상한 사람 스카우트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초선이고 그러니까요. 그 절반 이상이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니 국회가 처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일단 훈련시켜서 네. 이제 국회를 알만하고 정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만하면 재선 선거 치러야 되는데 네. 이러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해 나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고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정치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요 정치 구조와 문화를 확실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사실 그랬잖아요. 예. 타당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그렇죠. 그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예.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인데 그 반대당의 대통령 후보 갑자기 돼가지고 네. 당선이 돼? 하면, 네. 이건 정말 무슨 말도 안 뭐, 되는 예. 계속 외부 사람을 끌어오는 거죠. 윤석열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새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한동훈. 한동훈이라 네. 했죠. 갑자기 지금 또 그다음에 전환길. 한덕수. 예, 예. 계속 외부 세력과의 손 잡는 김문수. 것만으로 네. 그 절차 생명을 자체가 연장한다. 비민주적이고 역사성이 없다고 네. 생각해요. 우리 프리미어리그라든가 유럽 네. 축구 보잖아요. 거기 플레이오프 제도가 없어요. 1년 풀로 쭉 잘해야지 1등 가는 거예요. 아. 미국식 스포츠는 뭐 무슨 지금 플레이오프하고 또 억지로 다시 붙여주고 막 네, 뭐 이벤트로 네.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음. 유럽은 그런 게 없어요. 정치 선진국들은 네. 꾸준히 잘하던 사람, 성장되어서 검증된 사람이 큰 지도자가 되는 이른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정치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이 승진을 한다, 올라간다. 제가 말씀이네요. 이름 프랑스의 올랑드라는 대통령이 네. 잠깐 있었는데 이분이 사회당 대표를 할 때 인구 한 3만 4만 되는 소도시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돼요. 네. 이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해동했을 때 네.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공약 중에 그래서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네, 네, 네.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필요한 중요해요. 제도가 이걸 필요해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게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자는 그냥 비판을 해요. 약간 정치와 거리를 두게 하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극우와 보수의 전략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자, 윤석열하고 김건희 얘기하지 우리가 정치라고 네. 표현하니까 예. 굉장히 이익관계처럼 보이는데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정치가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밀당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고 소통하고. 소통하는 게 네. 정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못 하잖아요. 독일은 아예 정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연구 재단이 네. 있는데 네. 이제 그 연구 재단들이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정치 교육을 책임지고 그게 임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정치 교육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 정치적인 뭘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판만 깔아주고 예.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게 하고 어제도 스스로 정하게 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민주주의 교육이니까요. 연방 정치 교육법이라고 그렇죠. 법이 있고 예. 정치 교육원이 있어요. 그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극자와 극우가 배제되는 통합의 정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나라는 판단할 그걸 수 있게끔. 선관위가 못하게 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문제되는 세력들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우리 그죠. 20대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못하니까. 어디서 이걸 예. 습득을 합니까? 교회에서 게임방. 교회에서 교회. 이상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곳에서 이제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빨리 학교 교육 안으로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뭐 자꾸 이제 20대가 보수화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뭐 윤석열 김건희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특검이 작동하면서 두 사람 구속되면서 결국 3년에 있었던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드러날까 봐 두렵기도 해요, 사실. 네. 김건희 더 드러날 것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무서워요, 매일이 진짜. 진짜 이거 어떻습니까, 새로운 위원장님?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일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와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 않을 수-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질도 없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가지고 그 또 부인 또 뭐 이상한 사람 저래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우리 한국 정치 한 축인 보수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 당은 보수 정당이 중요하죠. 아니에요. 네. 최소한의 공적 마인드가 없었죠. 그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그냥 정권을 잡아서 권력을 누리는 게 최종 목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인 공당이 사람들. 아닌 거죠. 하여간 국가적으로도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보수가 빨리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네. 무슨 국민의힘이 뭐 정치적으로 재편돼서 정치적 이득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양날개로 날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한들 저쪽이 무너져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극우가 아니라 아주 건전한 그렇죠. 건강한 국민의 보수, 보수가 건강한 존재해야 보수가 꼭 되겠죠.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정부측 인사라 지금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꾸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무슨 좀 우리 착각을 사회 했네요. 구조나 이런 건 말씀하면 드릴 네. 수 있는데 네. 야당의 뭐 전당대회나 이런 눈빛을 걸 보면 알 건 구체적으로 알 것 같아요. 언급하는 것은 좀 저한테 자제를 요청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확 뛰어나는데. 예, 예. 아니 우리 조경태 형이 제일 상식적이고 예. 정상이라는 것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 특검하고 이렇게 작동하면 또 여론이 또 글로 또 많이 또 가고 이러잖아요. 그 특검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
뭐 또 정치하기엔 좀 편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또 가지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상은 규명해야 된다. 네. 이건 뭐 다 해야 된다. 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다만 오래 끌진 않았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속하게 조사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걸맞게 책임을 지울 사람들 책임을 지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네.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흠. 과거는 반면교사로서는 중요하지만 과거에 파묻혀 있으면 국가적으로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발목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여간 철저하게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되 오래 끌지 않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찰 개혁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도 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상의를 한번 뭐 속도 조절이다 아니면 뭐 연내에 빨리 끝내야 된다 등등의 뭐 죄송하지만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 얘기만 없는데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이 더 어려워요. 혁명보다. 혁명은 우리가 촛불혁명도 그렇고 엉원봉 빛의 혁명도 그렇고 한 방향을 보고 정말 그 몸이 부서져라 뛰더라도 쭉 그 길거리에 나와서 함께 뛰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혁명은 이루어지는데 개혁은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네. 개혁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검찰 개혁뿐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이제 나라들의 개혁 사례들 이런 걸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반드시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크게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 크게. 예. 그리고 추진 과정은 디테일하게 그 왜 살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얇게 역순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하나 얇게 잘라가면서 일들을 해나가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시뮬레이션 다 거치면서 신중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도 좀 마찬가지로 드리고 봅니다. 싶은데요. 네. 그 금방 말씀하신 게 개혁 부분에서 사실 정권 초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을 내고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으로서 정책을 가지고 국정을 주도하면서 정치를 주도해야 되는데 조금 솔직히 요즘 너무 여의도가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셔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 국정 운영의 과제들은 그건 정치권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언제든 굴러가야 되는 하고 계시는데 그건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하고 당정대가 이제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당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잘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끄러워지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조율하면서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자꾸 그렇게 뭘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전 대표님 예. 이제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좀 있는지 예전에 단식 아니요, 그만해라 이런 문재인 얘기 있었지 정부 않습니까? 출범 과정에 함께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나라 시민사회에서 예. 이제 정치 운동을 시작을 할 때 조국 교수가 그때 이제 대표를 맡았었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정치에 뛰어들 때 혁신과 통합이라고 그걸 같이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함께 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뭐 저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도 뭐 자주 뵙기도 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는 네. 한 번씩 통화하고 들어오면 한번 뵙고 뭐 그렇게 이제 소통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네. 단식 때는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하다고 단식 끝난 뒤에 접견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경선 들어가면서 대선 끝날 때까지 못 가고 대선 끝난 뒤에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상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해나가는 그런 저한테는 좋은 선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입이 근질근질. 저는 이 근질근질한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예. 황당무계한 상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요? 갑자기.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종소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한쪽에서는 특검을 가지고 지방선거 네.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렇죠. 지방선거 내년에 승리의 지방선거 동력으로 있으니까.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여당은 지방선거 초창기에 늘 이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과연 지방정치 본연의 정신에 맞는지 이 질문 한번 그 지방선거를 이렇게 전국단에서 동시에 치르는 건 우리나라 같은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이런 우리나라- 나라들은 돌아가면서 해요. 예. 그러니까 왜 임기가 되면은 지난번 독일 같은 경우에 왜 극우 정당이 네. 1등했다고 할 때 그때 세계주가 음. 선거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정치화되질 않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방 행정을 할 사람을 그렇죠. 뽑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치러버리니까 정치 세 당을 보고 이제 네. 저 사람이 제대로 일할 사람인가 아닌가가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특정 지역에는 그러니까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이야기가 생기는 나오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어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뭘 해야지. 뭐.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지역민의 생각하게 되는 삶인데. 거죠. 네. 아니 그래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임기를 시작하게끔 하든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어쩌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선거들을 하나씩 치르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방법은 저는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과 또 우리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오늘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 들었다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네. 어떤 또 그림,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네. 공직자. 공직자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네.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은 일부터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맡은 일을 잘해내야 그 다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 다음은 이제 잘해내고 이제 생각해봐야죠. 왜냐면 정치인으로서 지금 네.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질문 그냥 드릴게요. 드려요. 정치적 라이벌 좀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그냥 그럼 어떻게 사지선다로 자 이름 다 이야기해봐요. 자. 1번 김민석, 2번 조국, 음. 3번 정청래. 그렇죠. 1, 2, 3부를 갈까요? 강훈식은 왜 빼? 저기 강훈식은 대본에 빼자. 훈식이 섭섭해. 강훈식 실장은 좀 아니, 뺍시다. 우리 PD님의 배우 조정. 강훈식 실장님 뺍시다. 그냥. 피디님 저기 강훈식 의원하고 실장은 아니 그래, 마음이 왜 통했어요. 빼요? 우리 강훈식 실장이 강훈식자 됐네. 1, 2, 3번 아이, 봅시다. 강우식. 이 질문은 그 사지선다 질문이 아니고 주관식 질문이에요. 예, 주관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 아유, 에이, KBS인 줄 알았다. 그래 박힌. 아유. 그다음에 야, 유튜브 아닌데. 그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 구조와 문화가 제일 지금으로서는 누가 되더라도요. 네. 이 구조와 문화에서는 성공한 대통령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뭐 저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정치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쏟을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PD님께서 제발 썸네일 하나만 뽑아달라고. 피디님 대권주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뭐 인기, 지지도 이런 것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경수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송영길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우리가 규정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알죠,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사님이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김경수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을 푸는 결정적인 문제가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선 때도 메가시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네. 편을 들었었고 지역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풀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새 정부 시작된 지 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네. 이렇게 곳곳에서 대선에 대한 대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진짜 좀 드문 경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오늘 네. 뽑아놓고 내일 누구 할지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네. 서울시장 감은 서울시장이 못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서울시장이나 경남지사 뽑아놓고는 이 사람이 다음에 뭘 할까 이게 네. 궁금하거든. 이 게임의 논리도 작동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 한계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건 제가 사실 들어올 때 우리 PD님께 네.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고요. 이재명 정부 5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마무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지난 빛의 혁명 과정에 네.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국민들의 뜻을 잊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음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 대통령님이 다 잘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제 저도 함께 책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였는데 촛불혁명은 정말 그때 한 80%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 만든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으면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그런 촛불혁명에 담겼던 국민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좀 연합하고 네. 야당하고도 좀 정부도 공동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좀 실현이 됐으면 추진은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권 인사들에게 내가 입각 네. 제안도 하고 했는데 네. 그게 실행이 안 됐던 네. 거죠. 이번에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개혁을 추진을 하고 이 개혁이 지속되게 하려면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다. 연합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선거 때 했던 선거 연합이 있잖아요. 야후당과의 선거 연합이 있고 그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연합을 통해서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함께 만들기로 했고 그걸 총리실 산하로 만들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있어야 극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구조에서 극우를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런 선거 과정에 보여주신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걸 국정 운영에 꼭 실현하는 정부가 되면 전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지금 오늘 토요 특별판으로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 들어봤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아니,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 제가 2022년 대선 때 이제 네. 통합정부라는 말을 네. 만든 사람, 조어를 만든 사람인데 네. 통합정부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결국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지 이 극우라든가 극단주의 세력들을 우리가 그 제도권 정치에서 밀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늘 놓치지 않고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개혁 얘기. 네, 정치 개혁이 조금 요즘 네, 좀 나중에도 조용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핵심은 정치입니다. 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정부 역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과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뭐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토요 특별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또 김효성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오후 4시에 인물 비상구가 방송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